네, 3부에서는 편향된 인식으로 인한 과신이 어떻게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2를 통해서 분석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시스템 1에 의존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 결과를 자신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믿는다던가, 단순한 우연의 결과를 자신이나 아니면 그 일을 한 사람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행위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실제로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서 몇 가지 지식이나 정보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치 및 경제에 대한 논평이 직업인 사람 28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테틀록이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이 테틀록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테틀록의 연구에 의하면 전문가의 예측은 비전문가의 예측에 비해 별로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테틀록은 세상을 보는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특정 사건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틀로 설명하면서 자기 예상을 확신하는 전문가들과 현실에서 운을 포함한 여러 동력과 행위자가 무수히 상호작용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는 전문가, 이게 전문가 그룹을 둘로 대비시킨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아주 강하게 자기 논리를 내세우면서 강하게 확신을 하는 전문가고, 한쪽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돌발 변수가 어떤 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두 가지 전문가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전문가를 더 선호합니까?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래, 두 번째 부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인정을 하고 돌발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는 전문가가 더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TV에서 섭외될 때 한번 보시죠. 아주 강하게 나와서 자기 논리 막 주장을 하고 또 상대방 반대편에서는 또 반대 논리 막 주장하면서 싸움 나고 이래야지 시청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사실은 제대로 된 전문가들보다는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한 전문가가 TV에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저희 이 인문 채널 휴에서도 가끔 그런 현상을 보는데, 뭘 얘기를 하면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역사건 경제건 간에 이거는 이거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정적으로 이거는 이렇고 저놈은 나쁜 놈, 이거는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이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오죠. 다만 충분히 규칙적인 환경으로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믿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불확실성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전문가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대표적인 게 주식이나 정치 문제 같은 거죠. 이 책에서도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주식과 정치같이 돌발 변수 혹은 숨어있는 변수가 많아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미래를 단언하는 전문가는 좀 걸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부의 내용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과신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대부분 시스템 1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 이런 거를 갖다가 잘못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맞춘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잘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돌발 변수가 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운이나 아니면 맞췄더라도 뭔가 다른 이유로 내 논리가 아니라 우연히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지, 내가 이거 맞췄어, 나는 확신했어, 이렇게 말할 때 정말로 자기가 맞은 거였는지 아니면 그게 단순히 우연이었었는지,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4부에서는 이 데니얼 캐머런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준 전망 이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망 이론은 어떤 거냐면은 그 불확실성과 확실성에 대한 그 선호도인데, 자, 여러분 한번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90%의 확률로 $100를 따고 10%의 확률로 $0, 그러니까 다 없는 거죠, 상금이.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은 기대값이 $90죠. 그러니까 $100를 90%의 확률로 따는 거니까요. 자, 이런 게임하고 그냥 확실하게 $80를 준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두 번째, 확실한 $80.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에 거는 한 푼도 못 받을 확률이 10%가 있거든요. 물론 90%의 확률로 $100를 받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물론 그 첫 번째 게임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80를 선택합니다. 자, 이것이 베르누이의 그 설명인데, 이거 경제학에서도 보면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위험 기피 성향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게 많죠. 그런데 전망 이론에서는 요거를 살짝 비틀어 봤습니다. 자, 아까는 돈을 버는 거였죠. 그럼 한번 돈을 잃는 거를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때 한번 예를 볼 때 확실하게 $80를 잃는다. 이거하고 불확실하게 $90를 잃는 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90%의 확률로 $100를 잃어요. 그리고 10%의 확률로 한 푼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대값으로 하면 마이너스 $90긴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0%의 확률로 $80를 잃는 거고, 두 번째는 90%의 확률로 $100를 잃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확실하게 $80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푼도 안 잃을 확률이, 그러니까 잃지 않을 확률이 10%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왜 우리 저 게임하다 보면은 그냥 묻고 더블 이런 얘기 가끔 하죠.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확실하지 않지만 그 회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거기다가 작은 희망이라도 걸어본다는 거죠. 네, 이렇게 손실 깊이가 강하게 나오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그 값어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한번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놓칠 때 굉장히 큰 피해감을 느끼게 돼,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똑같은 양을 얻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똑같은 양을 잃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부합하는 재미있는 실험도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대학에서 머그컵을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한테 이걸 집으로 그냥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이 컵을 주면은 돈으로 환불을 해준다. 그럴 때 돈을 얼마 주면은 컵을 두고 돈으로 받아가겠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사실 그냥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컵을 하나 받은 거죠. 근데 그 컵을 다시 내려놓을 때 평균적으로 7.12달러를 받으면은 컵을 포기하고 돈으로 받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참가자들에게 같은 컵의 구매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컵을 주지 않고, 자, 이 컵을 사가라. 얼마에 살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지불 의사액이 3.1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컵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컵을 내놓을 때는 나는 이거 7달러 이상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 있는 걸 내가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3.12달러, 그러니까 3달러 정도밖에 지불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얻을 때 증가하는 효용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감소하는 효용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단점이 장점보다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상태를 선호하는 편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망 이론이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전까지는 경제학에서 보면은 위험 기피 성향,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내용에서 항상 보면은 확실한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익이 아니라 손실로다가 확대를 해봤을 때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이제 바로 이러한 면 때문에 경제학에서 이 전망 이론이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부로 넘어왔습니다. 책이 좀 길죠. 여기 5부에서는 그 우리의 자아라는 게 기억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가 있는데 이 둘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최고점과 마지막 순간의 느낌을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통이나 쾌락의 크기보다는 정점과 종점의 기억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치료를 했을 때,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아픈 치료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통증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한 치료가 훨씬 더 컸을지라도 그것이 이제 끝나는 순간에 서서히 고통이 완화가 되면서 마지막에 별로 아프지 않게 끝나면은 나중에 가서 기억할 때는 그다지 아프지 않았던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시간은 전체적으로 짧았고 느낀 총 고통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어느 순간에 한번 팍 아픈 다음에 끝날 때 한번 또 탁 아프면은 그 치료는 아주 고통스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게 되죠. 이렇게 기억이 왜곡이 되고 우리는 지나고 나면은 결국 그 기억만 남아 있거든요. 그 실제로 경험하는 자아하고 그것을 나중에 가서 기억하는 자아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를 회상할 때 많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느끼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과거에 실제로 느꼈던 행복이나 고통의 수준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과거를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실제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빴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기억자라는 걸 잘만 활용하면 생활의 만족도나 불쾌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 책은 지난 40여 년간 행동경제학의 연구를 종합 정리한 교양 행동경제학 서적입니다. 기존의 경제학에서 주의 깊게 다루지 않았던 개별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는데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게 정독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가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아직 그러니까 이론적인 엄밀함이 많이 부족하고 또 연구 결과가 주로 실험에 의존하는데 실험실에서의 관찰 결과가 과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실험을 해도 이게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긴 합니다. 또한 실험의 정밀함에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실험 자체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실험을 할 때 실험을 설계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편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팅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거,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쉬운 쪽으로 편향되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의도적이지 않고 그냥 세팅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편향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세팅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거죠. 결국 행동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인지 편향에 자기 자신들도,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자들도 그 인지 편향에 빠지는 자가당착 아니냐 이렇게까지 심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자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뭐 전적으로 그거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러한 실험 결과의 그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이분들도 상당 부분은 인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경제학의 연구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경제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넛지와 같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넛지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슬쩍 개인들에게 개입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사람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행동경제학의 결과가 이 행동경제학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저는 이 행동경제학이 그동안 그 기존 경제학의 관심 밖에 놓여 있던 다양한 비합리성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시켜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경제학의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책의 광고에서 보면은 저자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좀 지나칩니다. 그 행동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비합리성을 많이 연구해서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교수님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창시자로 보는 경제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데니얼 캐머넌이 행동경제학의 체계화에서 큰 공을 세운 거는 맞지만 이 캐머넌 외에도 뭐 리차드 세일러라든지 아모스 트버스키 그리고 댄 에리얼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뭐 누가 창시자냐, 뭐 누가 제일 공이 크냐 이런 거를 가리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다 같이 연구를 한 거죠. 물론 뭐 출판사의 과대 광고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그 뭐 창시자, 뭐 누가 창시자니 이런 말에 너무 얽매이지는 말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 전공이 산업조직론인데 그 산업조직론이 게임 이론의 결과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게임 이론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게임 이론을 보면은 지금의 이 행동경제학하고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연구 내용에서도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연구 내용보다도 게임 이론이 처음 경제학에 도입이 되던 시기에 게임 이론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보인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 이론이 처음에 활용된 거는 군사학에서 제일 먼저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경제학에 들어와서 뭐 기업 간의 경쟁이라든지 기업과 소비자의 경쟁 뭐 이렇게 다양한 경쟁이 아니죠. 잠깐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런 이제 게임 모형을 통해서 경제적인 분석을 시도를 했는데 게임 이론 초창기에는 게임 이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 이론이라는 그 분야가 경제학의 접목이 되면서 경제학의 뭐 기본 틀을 바꾸거나 경제학의 기존 이론을 크게 바꾼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학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에서 그 설명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그전에는 약간 소홀하게 지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더 체계화한 그런 공이 큽니다. 근데 저는 행동경제학도 좀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기 뭐 책 광고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뭐 기존 경제학은 틀렸다. 이런 식의 그 이상한 과장된 소리는 여러분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동경제학이 경제학부의 연구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경제학의 분석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